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는 멈춰 섰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중단했고 실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셨는지요? 온라인이 어려워서 애먹는 분들 계시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은행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니까 그 안에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 특별연설 한 대목인데요. 방역에서의 승리와 그 여세로 경제에서의 승리, 즉 경제 저지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자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이태원 클럽 사태 때문에 다시 우리 국민들께서 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최대한 빨리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로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민생연구소에서는요, 이 코로나발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야기를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반갑습니다. TV 민생구는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박연 평론가님은 TBS 라디오에서는 자주 뵀는데요. 그렇죠. 예, 아무튼 요즘에 어디 가서 보면 가장 실력이 있고 균형 잡힌 두 분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나와주시고요. 자, 박연 평론가님.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 특별연설, 굉장히 방역이나 경제 이 두 군데 굉장히 힘을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총평해 주시면 어땠습니까? 네, 예. 연설이 한 23분 정도 예. 됐는데 말미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산업을 키워보자. 대표적으로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키워가겠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와중에도 하는 데까지 해보는데 고용시장 밖으로 혹시 밀려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제도 전 국민 대상 확대 이런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산업으로 어떤 것들을 개발해 나갈 거냐 거기에 대한 입장이 담겼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온 상황이어서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막 뉴스를 보면, 아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다고? 수치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실장님,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떤가요? 일단 IMF 기준으로 세계 경제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대공황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대공황이 1930년대에 있었던 세계 경제 충격인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가 겪는 가장 혹독한 경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준비한 그 정책도 이제 대공황에 대응한 뉴딜 정책인 거죠. 한국판 뉴딜 정책. 근데 대공황 시절을 겪은 이후로 가장 극심했던 경제가 아마도 근래에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때예요. 근데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보면 IMF 외환위기 때도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IMF 외환위기 때 당시에도
2.61%로 세계 경제는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마이너스를 찍긴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가 예. 마이너스 0.073%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이너스지만 0에 가까운 수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숫자다. 근데 이번에 IMF에서 전망치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치 2020년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0이라는 숫자는 대공황 1930년대 이후로 가장 낮은 숫자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마이너스 3점 뭐 이런 건 처음 네.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겁니다. 그냥 최근에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대공황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냥 비유적으로 놨었지 실제 대공황이 올까 이랬는데 네. 지금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네. 뭐랄까 불행 중 다행일까요? 뭐 네. 블룸버그 산하경제연구소나 네. 또 다른 국제경제기관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 네. 중에서도 낙폭이 가장 작을 거다. 네. 심지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1위다 세계 네. 1위. 네. 이제 마이너스면 세계 1위라는 거죠. 네, 낙폭 네, 실제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런 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 예.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어난 코로나19의 충격, 이거는 누구도 예상 못했잖아요. 맞아요. 2019년에 누구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2019년 당시에 2020년에 세계 경제 위기 온다, 한국 경제 위기 온다 네. 주장하셨던 분들이 봐봐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이어지잖아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때 위기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의 그 근거에는 코로나19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반대로 2020년은 회복된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 근거에는 코로나19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경제 충격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아까 세계 경제 충격 마이너스 3.0%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충격 정도가 9조 달러입니다. 이 9조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 GDP에서 3위국, 4위국, 일본과 독일 각각의 GDP를 더하면 한 해의 GDP를 더하면 9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과 독일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그만큼의 GDP가 사라지는 충격. 그런 충격인데 이 충격이 코로나19 발 충격인 거죠. 다만 이게 어디까지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일찍 시작됐고 맞아요. 조기에 마감됐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IMF가. 그렇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어쨌든 지금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조정폭은 좀 낮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조정폭도 굉장히 낮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조정폭으로 보면 한국이 가장 조정폭이 낮은 나라, 선진국 중에서 네, 그것이 되고요. IMF 경제전망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마이너스 1.2%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1.2%라는 성장률 요것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1위 국가로 돼 예. 있던데. 아니 근데 방금 9조 달러 아니 1조 네. 달러 아니 9조 달러가 날라갔다는데 네. 이건 일경이 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일경 한국 넘습니다. 돈으로. 일경 1,000조 원 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최근에 그런 거 봤을 때 그래. 예. 우리가 경을 직접 이렇게 몸소 체험해 본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처음 있는 일. 그러니까 네. 어떤 통계상으로 진짜 경이 네. 나타나 버린 거잖아요. 처음 있는 현상적으로. 아니 네. 대공황 이후로 이런 경제적 충격은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막 숫자로 얘기해 주신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네. 사실 이 리먼 사태 때도 정말 실업자 수 급등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 만만치 않겠네요. 어떤가요? 글쎄, 그렇지만 이제 그 후를 이 통시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제가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디가 어떻게 됐다, 뭐 주가가 폭락해서 기상회의를 한다, 늘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국제 유가는 떨어져 간다고 하지만 환율이 또 우리가 급등을 해서 환율 급등 기억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길에는 차가 안 돌아다니고요. 기름값이 실제 소매 가격이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전등끄기 운동까지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백화점 앞에 분수대 같은 것들 예. 기름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니까 전등끄기 운동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어렵다고 하면 만만치 않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도 저는 약간 불행 중 다행? 우리가 좀 믿을 만한 구석을 좀 찾아보자고 든다면 중국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매를 일찍 맞고 좀 일찍 이태원 이 집단 감염 사태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모범 사례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대량 해고나 일자리 지키기 이런 것들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전통적인 산업에서 어려워지는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 새로운 언택트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서 키워갈 수도 있어요.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는 저렴한 인건비 찾아서 아디다스라는 세계적인 독일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로 공장이 나가다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똑똑한 공장, AI가 들어가는 공장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다시 일자리가 독일로 돌아왔거든요. 네. 공장과 함께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고 같은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자동차와 언택트 산업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신산업을 만든다든지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증축한다든지 하면 그동안 어려워졌던 것들을 벌충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우리를 무섭게 추격해오던 중국을 좀 따돌릴 수 있는 예.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기도 합니다. 반도체 산업 같은 수출효자 상품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워졌지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회의하지 못하고 만나서 교육을 못하니까 화상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요. 예. 다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 예, 드리고 예. 싶네요. 아무튼 불안과 희망이 지금 공존하고 어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근 한 두세 달부터 이제 해고가 시작됐고 막 감원이 시작되고 유급 무급이직으로 내몰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긴 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방송을 한번 준비했는데 보시고 오겠습니다. 예. 하루 아침에 저는 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삭발하라고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적실하니까 그만큼 비정규직 정리해고 막아내자. 함께 싸워 정리해고 현재 저희는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에서 그 아시아나 항공기 비행기 기내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 수화물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차익으로 쉬고 싶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 연차익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특히 그 기내 청소하시는 분들은 밥 먹을 휴게 시간을 모자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밥을 먹다 뛰어나가서 일을 하다가 이 토각질을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진짜 물 한 모금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이렇게 부려 먹었어요. 근데 이 한시적인 코로나19로 내팽개치는 거죠, 한시작처럼. 회사가 무기한 무급휴직이 아니면은 정리해고를 하겠다. 근데 말 그대로 무기한 무급휴직이라는 게 회사가 부르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려야 하는 해고나 다름없는 그런 그 휴직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정리해고 대상이니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캐빈버스를 10여 년 동안 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저는 이렇게 해드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불과 한 1년을 남겨놓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러한 거를 통보를 받으니까 더 말없이 황당하죠. 고용유지 자금 공자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닥쳐오고 있지만 정부는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어떤 지원을 무시하고 그 정리해고를 지금 단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노조로서 민주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노조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 소송을 했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정리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나 뭐 법률원 이런 데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체불임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은 상관이 없다. 근데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코로나19를 빙자해가지고 이노조 말살시키고 체불임금 관련자들 해고시켜서 또 무마시키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들 말 잘 듣는 이런 사람만 불러들여가지고 노동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집단하고 내 일이 시급하니까 더한 것도 될 수가 있다면 삭발하라고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왜냐면 적실하니까 그만큼. 저희들하고 똑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여기로 여러분이 같이 오게 됐어요. 저희도 뭐 하루하루가 뭐 해고한다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런 거라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잘려나가는 첫 사례가 인천공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지금 당장 중단하라. 지금 3일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다른 논의들을 좀 만들어서 이 정리해고만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노동부가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내가 살아야, 내가 회사를 다녀야 그 혜택도 보고 하는 부분인데 해고를 당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책 내놓은 것도 좋고 어떤 지원도 좋지만은 한시적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해고 당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해고를 좀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간 뭐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저희가 불안과 희망이 공존한다 해도 당장 해고를 겪고 있는 분들, 무급 휴직에 내몰린 분들은 걱정이 심할 수밖에.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지금 통계상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대량 해고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을 내놔야 된다고 연설 강조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그 부분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특별연설 중에서 이 부분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네. 전 국민 고용보험. 자, 이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두 분의 말씀 네.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통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중을 계산하는 그 통계가 이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요즘에는 이제 매년 8월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조사예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되지만 8월마다 합니다. 그때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느냐 여부를 묻는 질의가 추가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취업자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임금 근로자만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이 70.9%입니다. 이거는 2019년 8월 기준이고요. 이게 마지막 통계입니다. 근데 가장 최초의 통계가 2004년 4월 통계예요. 그게 52.2%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세적으로 고용보험이나 그 밖에 4대 보험이죠. 보험 가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임금 근로자를 둘로 쪼갤 수 있겠죠. 하나가 정규직, 비정규직. 근데 정규직 근로자의 이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이 87.2%예요. 그리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44.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의 방향성이라 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혹은 그 외에도 기간제, 시간제, 임시, 일용 근로자들 이런 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을 늘리는 거 이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을 이제 같은 컨셉으로 보자면 모든 것들이 근로조건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조건 개선에 해당하는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죠. 이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제가 소장님하고 한번 방송에서 배틀을 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 여부 그리고 두 번째가 52시간 근로제, 근무제를 도입하는 거, 확산시키는 거, 그리고 이 고용보험 비롯한 이 4대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해서 소위 말하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자라는 것이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한 기조예요. 뭐냐면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 가입을 늘려주면 그만큼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니까 그 부담의 가중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용의 양을 늘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의 질적 개선은 맞지만 지금 이런 경제에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임금이 너무 비싸면 고용의 양을 선택을 못하는 거고 양을 선택하다 보면 이 질의 영역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전 국민이거든요. 전 국민. 네, 전 국민. 그러니까 전 국민이라 한다면 지금 취업자 기준인데 취업자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임금 근로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하나가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2,700만 명 정도 되는 취업자에서 약 60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인데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임시일용 근로자를 비롯한 이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도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국민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는 최저임금 인상도 극단적으로 높이거나 극단적으로 너무 높은 위치를 가져가는 52시간 근무제도 너무 조급히 확산하다 보면 탈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점진적으로 늘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지만 이걸 급진적으로 늘리면 고용 충격이 또 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탈이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맞아요. 된다는 거죠. 우리 박영민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약간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을 그 모든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의 어떤 혜택, 사회보장의 안전망을 좀 확충하자는 의미니까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제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일단은 돈. 제일 큰 게 재원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을 근로자로 볼 거냐,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냐 아니면 자영업자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770만 근로자 가운데 절반만 가입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4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가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르는
보험 설계사나 택배 기사분들 그리고 방문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에 사각지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법적인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정리 좀 해 나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사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이 보험료를 낼 의사가 있느냐.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이죠. 예.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그렇죠. 어쨌든 1.6%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자가 있는 경우는 0.8%는 내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없으니까. 저 프리랜서잖아요, 저는. 1.6% 낼래요, 안 낼래요? 아, 전 내죠. 네. 왜냐면 이 고용이 안 됐을 때의 네. 그 불안감. 네. 그거 정말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오케이. 저 평론가님께 네,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IMF 때 이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충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 IMF 때보다 더 심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왜 더 심한 걸까요? 일단 97년에 이 동아시아 외환 위기는 일단 지역적인 이슈에 한정이 돼 있었어요. 선진국들은 괜찮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클럽에 멋모르고 너무 빨리 가입을 하다 보니까 93년도인가 들어갔죠? 그렇죠. 금융시장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빨리 개방이 되면서 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처럼 변화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짜 기업들이 순식간에 넘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구조 자체가 좀 문제여서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에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좀 부족했다. 이거 우리만의 혹은 지역적인 문제였다고 치면 지금의 문제는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없다는 점.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5월 상순의 수출 실적을 볼 때 주요 지역이 다 줄었어요. 다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여서 우리가 주로 상대하는 모든 시장이 다 어렵구나.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냐면 사람과 물자가 빈번하게 이동하면서 교역을 통해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의 방역의 가장 기본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좀 풀렸습니다만 해외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제 푸는 나라들이 많아요. 프랑스, 영국, 미국 뭐 다 푸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만 그들이 괜찮아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방역 문제를 충분히 정리 못했는데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백신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때보다 우리 상황이 심각하고 시계 제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평론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글로벌 밸류 체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금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각현 MC가 수학 천재시니까 아무래도 경제에 이해가 빠릅니다. 책도 냈었죠. 그만하시고요. 수학 여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 이거 김 실장한테 한번 꼭 제가 그 신뢰하는 우리 경제 전문가시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박영 평론가님이 잘 짚어줬잖아요. IMF 때보다 지금 어려운 거. 아까 이제 성장률 예측치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감 있는 발표도 도움이 됐다고 봐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게 그래서 한국 경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묘책이 있냐. 이건 조금 어제 발표는 좀 빠진 부분은 있거든요. 방향은 제시됐지만. 근데 우리가 사실 단기 대책이나 중기 대책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좀 짧게라도 한번 희망 좀 줘보십시오. 희망적인 것은 저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자문위원회를 다녀오고 오늘 아침에 중기부 자문위원회를 갔습니다. 둘 다 비슷한 얘기를 나눴는데 한 가지가 올해 하반기 가장 큰 전쟁이 리쇼링 전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를 경험하고서 너도 나도 각국들이 그 밸류체인의 일부를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그 전략, 정책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에요. 돌아와라. 그러면 세제 지원, 자금 지원, 뭐 고용 지원 해줄게. 뭐 이거예요. 근데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 사실은 유명무실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올 기업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전쟁들, 각국들의 전쟁이 펼쳐질 것을 보고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정말 고도화해서 이 유인책을 활용해서 내가 돌아와야 되겠구나. 아니면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많이 유치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책들을 이제 펼쳐 나갈 겁니다. 거기서 좀 기회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유턴. 두 번째는 수출 전략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 우리 경제, 한국 경제 두드러진 특징은 내외수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비슷해요. 내외수 불균형이라는 이슈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먼저 조기 종식되고 세계적으로는 더 창궐할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는 이제 회복이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외수죠. 네. 수출인데 예를 들면 중요한 정책이 뭐냐면 기업들 간의 미팅은 자유롭게 만드는 하이웨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창구를 마련해서 기업들 간의 미팅을 정부가 나서서 그쪽 나라 정부와 함께 협약을 맺고 회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면요.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2030 세대의 이 투자를 지금 이제 하면서 제대로 이 대박의 꿈을 이제 가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요. 이 사회 초년생들의 주식 투자 열풍을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내 증시 반등세를 이끌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특히 20, 30대가 크게 늘었는데요. 처음에는 2018년 9월경 좀 접하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한 1년 정도 하다가 왜냐면 이게 신분이 학생이고 그때는 좀 주식을 매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예 적금식으로 들어놓고 있다가 다 빼놓고 이제 다시 또 옮겼죠, 자산을. 작년 말부터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좀 코스피 지수가 낮아지면서 조금 수익금을 좀 더 늘렸어요. 처음에 알바를 했었는데 이게 학생 때 모아보고 싶은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알바를 좀 오래 해도 이게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쪽으로 손이 갔던 것 같아요. 크게 아직까지 수익률은 발생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되는 것도 조금씩 복구하고 있고 그게 수익률이 나면 아무래도 은행 이자가 연이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소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10만 원 정도 월 10만 원씩 했었는데요. 더 적게 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 코스피지수 낮아지고 나서는 한 월 20만 원씩 하고 더 이상 할 때도 있었어요. 총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한 대략 10개 정도 주식 종목 수만 한 10개 되고 해외 주식 3개랑 국내 주식 5개요. 5천만 원 정도. 네.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400만 원? 300만 원. 네. 네,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제 주변 친구들도 꽤 관심이 많은 이제 조금 회복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해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랑 이제 또 유가 해가지고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일단은 사람이 재테크를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미리 접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부를 쌓는 방법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사업, 부동산, 뭐 주식 이런 식인데 부동산이 많이 이제 떨어지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그런 자산들이 저는 대부분 많이 주식으로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향후 5년 정도. 네, 그 1분기 주식 그 활동 계좌 수가 약 5%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 30대 투자 비중이 50%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기 여유 자금 중에서 일부 뭐 주식 투자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 초년생들이 투자하는 이 주식 상품 중에 뭐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원유 선물 연계 뭐 인버스 상품
좀 뭔가 이름을 들으면 좀 무시무시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네. 얘기해 주시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레버리지는 빚이에요. 빚이 그러니까 돈 꿔서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 투자. 인버스라는 건 역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 원유 선물 최근 들어서 개미 투자자들 들어가지 말라고 금융당국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지만 살아생전에 뭐 계속 이런 저유가가 가겠느냐. 언젠가 경기가 살아나면 올라가겠지라고 하는데 괴리율이라는 게 지금 1000%까지 막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괴리율을 쉽게 말씀드리면 1000% 손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신다.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어려운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그 우량주가 저가로 떨어졌을 때 사서 장기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거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름 어려운 거는 함부로 들어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에요. 이 사회초년생들이 이번에 대박 잡을 기회 이래서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9조 원대라고 하는데 이런 투자가 왜 위험할까요? B2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위 말하는 B2인데요. 앞에 평론가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 주식 투자 그리고 펀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불안하게 하면 주식을 오해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으로 오해해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그 해당 기업에 마치 내가 동업자가 될게 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이 기업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그러면서 여러 경제와 산업의 모습들을 같이 지켜보겠다 하는 게 이제 투자 관점인데 주식 투자를 마치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게 B2를 하니까 급하니까 또 마음이 또 불안하니까 또 자주 사고 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또 큰 손실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동학 개미 운동 뭐 최근에 엄청난 화제였는데 그 뭔가 좋은 뜻으로 뛰어든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느낌. 박영미 평론가님 혹시 좀 이분들한테 뭐 반등의 희망이 있는 건가요? 글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항공이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겠죠. 언젠가 백신도 개발이 될 것이고 언젠가 우린 다시 여행을 떠나겠죠. 여행과 항공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경기가 살아나면 언젠가 오를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언제가 언제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빚을 얻어서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위험할 것 같고요. 네. 항공이나 여행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직원 절반이 계속해서 한 달에 절반씩은 무급휴직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노선 정상화가 더 빨라진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구조 조정하고 있는 항공사들 상당히 많으니까 업종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건 괜찮은데 단기 수익 이건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저 실장님 네. 이번에 사실 그 기관이나 이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던 거 개인들이 다 물량을 받았잖아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저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네, 조금 샀거든요. 실물 경제에 밝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네. 2030 세대가 주식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미래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앞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라는 것을 동반자 관계, 동업을 한다. 내가 어떤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어떤 특정 기업에게 투자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주가 돼야 되는데 사고 파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특히 20, 30대의 경우 그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에 주로 의존을 하냐면 소위 너튜브에서 나오는 몇몇 소위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그냥 편중돼서 의사결정을 내려요. 이런 것들이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금투협이라 하죠. 금융투자협회라든가 금융감독원 이런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가 하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 표본을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서 다양한 무료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여기 지금 제시되고 있네요. 금투역. 투자 정보를 이렇게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리고 투자 의사 결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꼼꼼히 잘 해야 됩니다. 저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경제 이슈 중에서 또 굉장히 핫한 거 바로 이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거 지금 저희가 꼭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평론가님 얘기해 주시죠.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카드사를 통해서 포인트로 충전 받으실 분들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포인트 충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 썼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문자로 다 오잖아요.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 중에 10,000원 쓰셨습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문자로 알려드리고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신청이 오부제예요. 마스크처럼 1, 2, 3, 4, 5, 6, 7, 8, 9, 10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신 주말에는 세대주의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난 다 모르겠다. 난 복잡하고 현장에 가서 신청을 하든 도움을 받든 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장에 가시면 되고요. 현장에 가서 카드로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드랑 묶여있는 은행 창구 있잖아요. 18일부터 찾아가시면 도와드립니다. 은행으로도 가고 주민센터로도 가실 때. 곽현임 씨 오늘 신청했는데 아주 쉬웠다면서요? 네. 1981년생이라서 제가 오늘 바로 신청을 해봤어요. 너무 절차 간편하고요. 그리고 기부할 수 있는 금액 칸도 있어요. 그래서 기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 일부분을 원하시는 금액대로 기부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제가 또 꿀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이틀 후에 포인트 들어온다는데 네네. 그때 상암동에서 저희들 저녁에 모이는 거죠? 써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하셔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네, 좋습니다. 강민평론인데 그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세대주만 해야 되냐? 근데 만약에 카드 명의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세대주 카드만 되는 거예요? 일단 특별한 세대주 사정이 남편인 경우가 많은데 아내 카드가 주요 경제 카드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카드는 세대주 카드, 신청도 세대주 명의로 하셔야 되는데 다만 여러 가지 집안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혼 소송 중일 수 있다. 세대주 외국에 있거나. 그렇죠. 가출, 별거, 뭐 실종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가족관계에 이런 특수성이 있다 얘기를 하셔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주랑 일단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그분하고 나머지 가족을 별개로 봐서 이 남은 가족들이 별도 세대주를 세우시면 추가로 신청해서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다들 힘드시잖아요. 이 긴급재난지원금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게 또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셉 자체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서울 시민이다. 그럼 서울시에서, 그리고 경기도민이다. 그럼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온라인 전자상거래라든가 또 유흥주점 이런 데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제대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오네요. 대형마트, 백화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그냥 쉽게 동네 작은 가게들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은 다 되더라고요. 근데 사용 가능한 영역들 조금 말씀드리면 동네 마트, 주유소, 또 음식점, 카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서점, 학원 이런 소위 지역 상권에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이제 헷갈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대형 마트에 있는 소형 자영업자 이걸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 매장 말하는 거잖아요. 대형 마트와 임대 떡볶이를 매장은 이렇게 매장 임대해서 파는 그런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또 헷갈린 분이 세대주랑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이의신청하면 되는 거죠, 평론가님?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세대주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가출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먼저 누워 계시거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투병 중이신 경우에는 위임장 가지고 가실 수가 있고요. 가족관계에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4월 한 달 동안 아이가 태어났다 혹은 3월 30일 이후에 누군가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 한 달 동안 가족 구성의 변화는 이의 신청 기간을 말씀을 하시면 반영을 해서 그에 따른 인원수대로 다시 한번 지급을 해드립니다. 예. 아, 참, 이 긴급재난지원금 꼼꼼히 잘 챙기시고요. 부모님도 혹시 잊으실 수 있으니까 이 자녀분들께서 좀 부모님께도 이렇게 잘 정보를 전달해 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네. 자식들이 많이 알려드려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다음 주부터 가능하니까 일주일 기다렸다 오프라인 신청하셔도 8월 31일까지만 사용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사용 기한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 관련된 얘기 두 분과 잘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언제 한 번 더 모셔서 그러니까요. 오늘 집중. 너무 알찬 예. 시간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계속 될 테니까 네. 또 한 번 꼭 오셔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네. 특히 이태원 클럽 사태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시 걱정이 아주 깊어졌는데요. 네. 정말 그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어떤 시로든지 꼭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네, 우리 공동체 그렇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네, 간곡 그렇습니다. 호소드리고요. 예. 네.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